그 사람이 나를 찾았다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 평생 제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던 그분이 임종 직전에 그 애 좀 불러와라 하셨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거든요. 못났다. 부족하다. 그 집안 피가 약하다.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버튼이 외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눌러서 힘 좀 북돋아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덤이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30살에 시집와서 60이 된 지금까지 제가 들은 건 그런 말들 뿐이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이를 재우다가도 그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실수였다는 듯이.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나를 찾는 걸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용서를 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처를 주려는 걸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언제부턴가 웃는 법을 잊어버린 그저 살아있기만 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가봐야 해. 마지막이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선 건 전화를 받고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하지만 제 마음속은 깜깜했죠. 손님 다 왔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 앞이었어요. 큰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발을 떼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어떤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간호사가 지나가다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치료실 박정희 환자분이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환자분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이 계속 찾으셨어요. 빨리 들어가 보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치료실. 낡은 문패가 보였죠.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제 손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눈을 감고 계셨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그분은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크고 무섭게만 보였던 그분이 이제는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어머님, 작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봤죠. 주름투성이 손,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그분의 손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죠. 그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미워했던 사람인데, 원망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들렸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분의 손에 힘이 빠졌어요.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야 했죠. 복도에 서서 떨리는 다리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임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채 1시간도 안 돼서 마치 저를 기다리셨다가 가신 것처럼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힌 것에 대한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평온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런데 왜일까요? 제 가슴은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은, 뭔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모르고 지나간 것 같은 그 느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혼한 건 30년 전, 그러니까 1995년 봄이었습니다. 29살의 늦은 나이에 중매로 만난 남편.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첫 방문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죠. 그래, 나이도 있고 선택지가 별로 없었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대학도 못 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29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건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혼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혼수를 보시더니 또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뭐니? 이렇게 초라하게 올 거면 차라리. 뒤에 말은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지 말지 하고 싶으셨던 거죠. 신혼 첫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작된 시댁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국이 짜다, 반찬이 없다, 밥이 질다며 매일 뭐라 하셨죠. 이것도 못하면 뭘 하겠니? 공장에서 일만 하다 와서 그런가. 세탁기를 돌리면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했다고. 숨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따로 나가서 살면 안 될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나가?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 말을 믿고 1년을 참았습니다. 2년을 참았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고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애가 약해 보이네. 그 집안 피가 약해서 그런가. 제 아이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마음을 닫기 시작한 건 더 이상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처럼 일만 했죠.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엔 남편과 시어머니 식사 차려드리고 말은 최소한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웃지도 않았습니다. 웃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39이 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늙어 있었거든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빛은 생기가 없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45의 나이에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하나?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운명을 따라간 거야. 울지 마라.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 이 사람은 심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나가서 살아라. 애 데리고. 처음으로 제게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아들 교과서, 그게 전부였죠. 다음 날 아침 아들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웅도 하지 않으셨어요.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으셨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겨우 얻은 집이었죠. 그 좁은 방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홀서빙, 뭐든 했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일했어요. 아들 학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삿날에도 가지 않았죠. 아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 때마다 저는 할머니는 바쁘셔 하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을 보면 지난 15년의 고통이 떠올라서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오니 현관문에 쌀 한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거지?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또 어느 날은 아들 학원비가 이미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셨나 봐요. 학원 선생님이 말했죠. 무슨 어머니요? 할머니 같으신 분이 오셔서 내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럴 리 없다고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이 됐고 저는 50살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분식집을 차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10평짜리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서윤분식이라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를 팔았죠.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1년쯤 지나자 가게가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멀리서 보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않으시더군요.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분은 한참을 서 계시다가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장님, 어떤 할머니가 자주 가게 앞에 서 계시던데요. 아, 그래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인가 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찾아오는 거지? 이제 와서 뭐하러?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저는 주방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분이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15년 만이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앉으세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는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죠.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작았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끓였어요. 제일 자신 있는 메뉴였죠.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면서 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왜 온 걸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떡볶이를 내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네.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제 요리를 칭찬한 적 없던 분이 처음으로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잘 먹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얼마예요? 랬어요. 아니다. 돈은 내야지.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테이블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보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가끔 가게에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항상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 떡볶이를 드시고 돈을 내고 말없이 가셨죠. 저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잘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역시 여전히 저를 무시하시는구나. 알겠어요. 이제 오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제삿날에도 아들 졸업식에도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아들을 키우고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군대에 갔다가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했죠.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다 컸고 가게도 안정됐고 이제 조금은 쉬며 살 수 있겠다고. 그런데 그때 그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빨리 오세요. 시댁 친척의 전화였어요. 그 애 좀 불러와라. 마지막으로 꼭 봐야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안 가려고 했어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찾는 거지.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을 봤죠. 너무 작아져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의 눈이 떠졌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제 손을 잡은 채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왔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30년을 괴롭힌 것에 대한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고 저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어요. 모든 게 끝나고 시댁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옷들. 정리를 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수첩 하나.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보여주지 말 것.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에게 보여주지 말 것. 제 이름이 적힌 수첩. 왜 보여주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펼쳤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995년 4월 3일. 오늘 며느리가 들어왔다. 가난한 집 딸이다. 혼수도 변변치 않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우리 아들에게 너무 좋은 아이다. 내가 지켜줘야겠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켜준다고? 저를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괴롭히셨잖아요. 매일 구박하고 무시하셨는데 손이 떨리는 채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오늘 시댁 친척들이 모였다. 다들 며느리를 무시했다. 집안도 변변치 않은 게 어디서 왔냐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서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다. 나는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다. 서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 집안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으려면 나라도 너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첩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수첩을 들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1996년 8월 2일. 오늘 서윤이가 국을 끓였는데 시댁 큰아버지가 이게 뭐냐, 며느리 교육을 이렇게 시키냐고 소리쳤다. 나는 서윤이보다 더 큰 소리로 내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다고 했다.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참았다. 그래, 잘했어. 이 집안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 돼. 더 무시당해. 1997년 3월 15일. 서윤이가 임신했다. 기쁘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이 또 뭐라 할까봐 걱정이다. 집안 피가 약하면 어쩌냐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 나는 오늘도 서윤이한테 제대로 몸조리해라며 딱딱하게 말했다. 사실은 아가 건강하게만 있어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계속 읽었어요. 1998년 2월 20일. 손자가 태어났다. 서윤이가 너무 힘들어했다. 난산이었다. 아이가 작다고 시댁 사람들이 또 수군거린다. 나는 그 집안 피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서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시댁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아. 내가 대신 욕을 먹을게. 대신 욕을 먹는다고요?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1999년 7월 7일. 오늘 시댁 작은아버지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하니까 며느리 데려온 주제에 뭘 안 해준다고 소리쳤다. 나는 서윤이한테 내가 집안의 짐만 된다고 말했다.
서윤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시댁 사람들이 서윤이를 건드리지 않아.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될게.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수첩 속 글씨가 눈물에 번졌습니다. 2000년 5월 3일. 시댁 조카가 사업에 실패했다.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집안 식구니까 책임져라고 협박했다. 나는 서윤이를 친정 보내려고 일부러 싸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소리쳤다. 서윤이가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울먹였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위험해. 빚쟁이들이 며느리까지 괴롭힐 거야.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5년 11월 20일. 오늘 우리 아들이 쓰러졌다. 심장이 안 좋았던 걸 아무도 몰랐다. 병원에서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서윤이가 오열하고 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돼. 서윤이가 더 무너질까봐. 남자는 운명을 따라간 거야 라고 말했다. 서윤이가 날 차갑게 봤다. 괜찮아.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넌 살아야 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장례를 치렀다. 서윤이에게 나가라고 했다. 이제 너도 나가서 살아라고.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이 서윤이와 손자한테까지 손을 뻗치려 한다. 재산 문제로. 서윤이가 이 집에 있으면 평생 고생만 할 거야.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아. 그래서 저를 내보내신 거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 3월 3일. 서윤이와 손자가 원룸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좁다고 한다. 오늘 몰래 쌀을 사서 문 앞에 두고 왔다. 들키면 안 돼. 서윤이가 자존심 상할까봐. 2007년 9월 1일. 손자 학원비를 냈다. 학원 선생님한테 할머니라고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윤이가 알면 받지 않을 거야. 자존심 센 아이니까. 2010년 4월 10일. 오늘 서윤이 가게 앞을 지나갔다. 서윤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들어가면 서윤이가 불편해할까봐 그냥 밖에서만 봤다. 손님들이 많았다. 서윤이가 웃으며 장사하는 모습을 봤다. 15년 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다. 눈물이 났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2012년 7월 20일. 드디어 용기를 내서 서윤이 가게에 들어갔다. 떡볶이를 시켰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서윤이의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예전에 맛없다고 했던 게 미안하다. 사실 맛있었어. 항상 맛있었어. 2014년 8월 15일. 오늘도 서윤이 가게에 갔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서윤이 얼굴을 봤다. 주름이 많이 생겼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해서 젊은 나이에 늙게 만들었어. 미안하다, 서윤아. 2016년 5월 5일. 마지막으로 서윤이에게 말했다. 너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서윤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다. 하지만 이게 맞다. 이제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해. 시댁 친척들이 또 서윤이를 괴롭히려 하고 있어. 유산 문제로. 내가 죽으면 서윤이한테 손을 뻗칠 거야. 그 전에 관계를 끊어야 해. 서윤아, 미안하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2024년 12월 30일. 요즘 숨쉬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괜찮아. 이제 쉬고 싶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 서윤이 손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다는 것.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지막에 꼭 잡고 싶다. 서윤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그것만 알아줘. 2025년 1월 15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서윤이를 불러달라고 했다. 꼭 와줬으면 좋겠다.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제발 서윤아 와줘. 수첩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갔어요. 30년치의 일기. 한 장 한 장이 모두 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냉정한 척, 무서운 척, 미워하는 척 하면서 시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악의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저는 수첩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너무 작았어요. 낡은 이불, 오래된 옷들.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구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어요. 전부 낡은 것들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잔액은 5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돈은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쌀을 사서 제 집 문 앞에 두시고 아들 학원비를 내시고 제 가게 앞을 서성이시며 그렇게 평생을 저를 위해 쓰신 거였어요. 당신은 남루하게 사시면서. 침대 밑을 봤습니다.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제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조금 구겨진. 아들의 100일 사진도 있었고 돌잔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 간판을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서윤분식이라고 적힌 간판. 시어머니가 몰래 찍으신 거였습니다. 상자 밑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서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편지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힘을 다해 쓰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서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30년 동안 미안했어. 너를 사랑한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해서,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너의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서윤아,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딸이었어. 내 딸.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이 아이는 순수하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어. 시댁 친척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있었고 항상 약한 사람을 괴롭혔지. 너같이 착한 아이가 그들의 표적이 될 게 뻔했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기로. 내가 너를 괴롭히면 시댁 사람들은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도 구박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건드리지 않을 거야. 너를. 나는 일부러 너한테 소리쳤어. 일부러 너의 요리를 나쁘게 말했어. 일부러 너의 아이를 폄하했어. 그럴 때마다 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참았어. 이게 너를 지키는 길이니까. 서윤아, 내가 끓인 미역국은 정말 맛있었어. 내가 만든 김치는 시원하고 아삭했어. 내가 지은 밥은 윤기가 흘렀어. 하지만 나는 맛없다고 말했지. 미안해. 내 아기는 정말 예뻤어. 작고 보드라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생명이었어. 하지만 나는 약해 보인다고 말했지. 미안해. 우리 아들이 떠나던 날 너는 내가 울지 않아서 실망했을 거야. 이 사람은 아들이 죽어도 눈물이 없구나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서윤아, 나는 매일 밤 울었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면서 우리 아들을 보낸 게 너무 슬펐어. 하지만 낮에는 울지 않았어.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너는 아직 젊었고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누군가는 강해야 했어. 그게 나였어. 너를 내보낼 때 정말 붙잡고 싶었어. 가지 마. 우리 함께 살자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안 됐어. 시댁 친척들이 재산 문제로 너를 괴롭히려 했거든. 너를 멀리 보내야 안전했어. 그래서 냉정하게 말했어. 나가라고. 너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너졌어. 하지만 너는 몰랐겠지. 서윤아, 나는 내 집 앞에 쌀을 갖다 놨어. 내 아들 학원비를 냈어. 내 가게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어.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 들어가면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냥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지막으로 내 가게에 갔을 때 너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지. 너는 상처받았을 거야.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거였어. 너는 이렇게 좁은 집안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해. 우리 집안 같은 곳에 묶여 있지 마. 그런 뜻이었어. 서윤아,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말로는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가난해도 굴하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가게를 차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정말로. 미안해, 서윤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서. 너는 최고의 며느리였어. 아니, 최고의 딸이었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너를 안아줄게. 따뜻하게. 그리고 매일 말해줄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우리 딸 수고했다고. 편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통장에 남은 돈은 다 내 거야. 적지만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재료나 사. 그리고 가끔 나 생각하면서 떡볶이 한 그릇 먹어줘.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니까.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 한가운데에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도 저를 사랑했는데 저는 미워하기만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지고 방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편지와 수첩을 챙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옷장에서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던 한복이었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시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한복을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저기 계세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계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수고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시댁집으로 갔습니다. 정리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번엔 마음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이 집이 감옥 같았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거실 찬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뭔가 걸렸어요. 찬장 뒤쪽에 종이 뭉치가 끼어 있었습니다. 꺼내봤어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무슨 영수증일까 싶어서 자세히 봤어요. 쌀 구매 영수증. 날짜는 2006년 3월 3일. 일기에 적혀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5kg 쌀 2만 원. 학원비 입금 영수증. 2007년 9월 1일. 대성학원 수강료 15만 원.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영수증 뭉치 맨 밑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힘들 때마다 조금씩 도왔다. 그래도 부족했을 것이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저는 영수증들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충분했어요. 정말 충분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조금, 반찬 조금. 어머니는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구나. 냉장고 문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서윤이 가게 목요일 오후 3시. 어머니가 제 가게 가실 때를 적어두신 거였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싱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서윤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떡볶이 매운 것, 봄날 산책, 아들 칭찬 들을 때, 조용한 음악, 파란색 옷.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두셨다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윤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 생일상 차려주기, 함께 시장 가기, 손잡고 산책하기, 사랑한다 말해주기, 따뜻하게 안아주기,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소원했지만 끝내 하지 못한 것들. 저는 수첩을 덮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싶었고, 함께 시장도 가고 싶었어요. 손도 잡고 싶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늦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약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던 약들이었죠. 약봉지를 하나 집어봤습니다. 심장약. 하루 3회 복용. 심장이 안 좋으셨구나. 다른 약봉지도 봤어요.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어머니는 혼자 이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약봉지 밑에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2020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신부전 진단, 정기 검진 필요, 무리하지 말 것. 하지만 어머니는 무리하셨죠. 제 가게 앞까지 걸어오시고 저를 멀리서라도 보려고. 2024년 기록을 봤습니다. 말기 신부전, 여명 6개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래 못 사신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신 거였구나. 진료 기록 맨 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할 것. 서윤이 손잡기. 미안하다고 말하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머니는 이 중에서 하나밖에 못 하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고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신 채 가셨죠. 사랑한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병원 기록을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 저는 알아요. 사랑하셨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 낡은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벌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파란색 원피스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죠. 옷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파란색 좋아한다고 했다. 언젠가 함께 나들이 가게 되면 이거 입어야지. 어머니는 저와 함께 나들이 갈 날을 꿈꾸셨던 거예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가신 거였습니다. 저는 파란 원피스를 꺼내 껴안았어요.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함께 나들이 가고 싶었어요. 봄날에 꽃구경 가고 싶었어요. 손잡고 걷고 싶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지들이 있었어요. 전부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서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너는 정말, 서윤아, 엄마가 너무, 어머니는 몇 번이고 편지를 쓰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쓰지 못하셨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였을까요? 마지막 편지지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라서 그런가. 하지만 진심이야. 정말로. 너를 사랑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한 말. 저는 편지지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쓰신 마지막 편지와 함께 상자에 담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가득했던 사랑.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들국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화분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예전에 들국화가 예쁘다고 한 적이 있다. 씨앗을 구해서 심었다. 잘 자라고 있다. 언젠가 서윤이에게 한 송이 꺾어주고 싶다. 들국화는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송이를 꺾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받을게요. 너무 늦었지만 받을게요. 그날 저는 시댁집을 다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각각의 물건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낡은 수첩, 구겨진 영수증, 미완성의 편지들, 모두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짐을 싸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제 방 한쪽에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들을 봤어요.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죠.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알았지만 사랑해요. 밤이 되면 저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30년의 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인생은 전부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냉정한 척, 무서운 척, 미워하는 척 하면서도 그 모든 게 저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웃지 않았는데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미움이라는 짐, 원망이라는 짐.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니 사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아들.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온 거였어요.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웃으시잖아요. 예전엔 거의 안 웃으셨는데.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아들도 눈치채고 있었구나. 제가 얼마나 무겁게 살았는지. 할머니 생각 많이 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많이 생각해. 후회되세요?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 응, 많이 후회돼.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할머니가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엄마한테 냉정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였지. 하지만 진짜는 달랐어. 저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읽었어요. 읽으면서 눈가가 붉어지더니 결국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응, 엄마도 몰랐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지. 엄마, 저도 후회돼요.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야. 내가 좋은 손자였다는 거. 정말요? 응. 할머니 일기에 너 이야기도 많이 나와. 저는 일기의 한 장을 펼쳤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오늘 멀리서 우리 손자를 봤다.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랑 웃으며 걷고 있었다. 많이 컸다. 이제 고등학생이구나. 서윤이를 닮아서 착해 보인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들은 울먹이며 웃었어요. 할머니가 절 보셨구나. 응. 몰래 자주 보셨어. 내 졸업식에도 오셨대. 정말요? 저는 몰랐는데. 할머니는 멀리서만 보셨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뭘? 사랑이 꼭 따뜻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요. 할머니는 냉정한 척하면서도 엄마를 지키셨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죠.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것도 사랑이야. 엄마도 그런 적 있으세요? 저한테? 아들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있지. 내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걱정돼서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소리 지른 적 있잖아. 아, 그때요. 저 되게 삐졌었는데.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나쁜 길로 갈까봐 걱정됐어. 이제 알아요.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거.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봤어요. 액자에 넣어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어머니, 아들놈이 할머니 이야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손자 자랑스러우시죠?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들국화 한 송이를 놓았어요. 어머니가 키우시던 바로 그 꽃. 어머니 매일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쓰지 못했는데 이렇게 늦게 쓰게 되어 미안해요. 어머니 30년 동안 미안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서. 어머니는 평생 저를 지켜주셨죠. 냉정한 척, 무서운 척 하면서도 항상 제 편이셨어요. 시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악의로부터 저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미워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아프셨는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셨는지.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아들을 잘 키웠어요. 어머니 덕분에 지금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어요.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로는 표현 못해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를 닮아서요. 어머니 사랑해요. 늦었지만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어머니 손 먼저 잡을게요.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고마워요라고,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라고.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영원히 사랑하는 며느리 서윤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영정 사진 뒤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받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었죠. 저는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들국화로 만든 꽃다발이었어요. 어머니가 키우시던 그 꽃. 산소는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박정희.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저는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어머니 좋아하시던 날씨예요. 벚꽃도 피었어요. 예쁘죠?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 많이 웃어요. 가게 손님들이 그러던데요. 제가 밝아졌대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아들놈도 잘 지내요. 회사에서 승진했대요. 어머니 손자 잘 컸죠? 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봐 주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하나, 둘, 어머니 묘비 앞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아요. 사랑이 뭔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때로는 침묵이 사랑이고, 때로는 냉정함이 사랑이라는 거.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손도 잡아드리지 못하고, 안아드리지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매일 읽어요. 읽을 때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2025년 1월 15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서윤이를 불러달라고 했다. 꼭 와줬으면 좋겠다.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제발 서윤아 와줘. 저는 일기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들려드리듯이. 어머니, 제가 갔어요. 손도 잡았어요.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한다는 말은 못 들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알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 안 하셔도 다 느껴져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늦게 알아서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매주 올게요. 어머니 혼자 외롭지 않게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돌아서서 걸어 내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 산소가 보였습니다. 벚꽃잎이 날리는 그곳, 어머니가 편안히 쉬고 계시는 곳.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산을 내려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길가에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모두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풍경이었죠.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계세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꽃피는 나무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제 보여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서윤분식이라는 간판이 저를 반겼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어요. 떡볶이 재료를 꺼내고 육수를 끓이고 예전과 똑같은 일이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즐거웠어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행복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떡볶이를 끓이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떡볶이예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떡볶이를 내놓으면서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친절하셔요. 할머니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친절하다고요? 예전에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 제가 변한 거구나. 어머니 덕분에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모두에게 웃으며 음식을 내주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하던 말들이 이제는 진심이 담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주방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보고 계실까? 저 하늘 어딘가에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임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그 여자를 봤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요즘 입덧이 심해서요.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끓였어요. 그리고 떡볶이와 함께 내놓았습니다. 생강차예요. 입덧에 좋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여자가 놀라며 받았어요. 별 말씀을요.
임신했을 때 힘들잖아요. 사장님도 아이 있으세요? 네, 아들 하나 있어요. 이제 다 컸지만요. 부럽네요. 저는 처사이거든요. 그러시구나.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여자는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요즘 이렇게 따뜻한 분이 드물거든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처럼. 여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정말 맛있었어요. 네, 언제든 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여자가 나간 후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맞죠?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오후 내내 저는 그렇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웃으며 따뜻하게. 누군가는 오래 기다렸고 누군가는 짜증을 냈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어요. 다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문을 닫았어요.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어머니,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꽃가게에 들렀습니다. 들국화를 샀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 영정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다녀왔어요. 손님들한테 잘했어요. 어머니처럼요.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 행복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덕분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쳤어요. 매일 밤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떤 페이지를 읽을까? 1996년 11월 3일. 오늘 서윤이가 내게 물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해주고 싶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서윤아, 너는 정말 잘하고 있었어. 저는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서윤아. 정말 잘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 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될 거예요. 준비를 하고 가게로 갔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저는 웃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서윤분식. 간판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는 어머니 덕분에 있는 거야. 어머니가 지켜주셔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어머니가 지켜봐 주시니까. 첫 손님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웠거든요. 사장님, 오늘따라 더 밝으시네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요? 그냥요.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머니, 맞죠? 세상은 아름다운 거 맞죠?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표현하지 못해도 느껴지는 온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평생을.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며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전하며 어머니처럼 밤이 되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도 행복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별이 반짝입니다. 어머니의 대답처럼 사랑해요, 어머니. 영원히. 세상에는 표현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사랑. 눈빛으로, 행동으로, 침묵으로 전해지는 사랑.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30년 동안 냉정한 척 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신 분, 미워하는 척 하시면서 저를 사랑하신 분. 이제 저는 압니다. 그분의 차가운 눈빛이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는 것을, 그분의 모진 말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를 닮아서 오늘도 저는 웃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며.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미움의 얼굴을 한 사랑 이야기. 30년 만에 깨달은 진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야 알았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사랑해요. 영원히.